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진자를 예측하고 적합한 방역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바이러스 전파력이나 백신 접종률 등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학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법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수리 모델링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이바지하고 있는 심은하 숭실대 수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교수님께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코로나19 수리 모델링 TF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델타 변이 확산으로 국민의 지금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도 11월 말에 그 목표로 했었던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라는 예측 결과를 보고하셨더라고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정부 계획대로 9월까지 국민 70%의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국민 70%의 2차 접종을 마친다고 해도 델타 변이의 확산이 계속된다면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델타 변이는 기존보다 전파력이 2배 정도 높은 데다가 젊은 층의 감염 확률이 중장년층보다 2.5배 높기 때문인데요. 또한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능이 백신에 따라서 2차 접종 후에도 약 60에서 70% 정도로 예방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게다가 1차 접종만 했다면 예방 효과는 40% 미만입니다. 예.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면 백신만으로는 확진자 수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접종률이 높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확산세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20, 30, 40대의 1차 접종률이 30%대이기 때문에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접종을 최대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렵다고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배경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기초 재생산 지수가 5에서 7이나 되는 델타 변이의 확산 시 백신의 효능이 70%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 유효 재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75%로 달성하였을 때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합니다. 네. 기초 재생산 지수가 3이라고 보고 접종률이 75%, 백신 효율이 95%라고 가정하면 아마 화면과 같은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유효 재생산 지수가 1 이하이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는 백신에 의존한 집단 면역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델타 변이의 경우 기초 재생산 지수가 7이라고 가정하고 백신 예방 효과를 70%라고 하고 계산을 다시 해보면 75%의 예방 접종률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유효 재생산 지수가 3.33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네요. 네. 네, 심지어 접종률을 1에 가깝게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즉 모두를 백신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유효 재생산 지수가 1 이하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델타 변이가 유입된 상황에서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네. 의견이 있습니다. 이걸 수리 모델링으로 예측을 해본다면 4차 대유행의 정점 언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네, 정점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단 4차 유행의 특징을 좀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4차 유행이 지금까지 1차, 2차, 3차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백신 접종이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확산세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네. 또한 현 상황에서 활동량이 10%만 늘어나도 확진자가 최소 20%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젊은 층이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오히려 접종률은 지금 낮다 보니까 4차 유행을 막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4차 유행은 9월까지도 아마 완만하게 진행되고 이후에는 아마 점점 완만하게 꺾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2학기 개학과 맞물려서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10대 학생들 사이에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행히 최근 12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 연령대가 좀 확대되었는데요. 등교 수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12세 이상의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리 모델링으로 봤을 때는 9월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조금 꺾일 것이다. 이렇게 네. 좀 보고 계시는 건데요. 네. 자, 정부에서는 40대 이하 백신 접종이 속도가 붙으면 확진자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 기대대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네. 지금의 확산세가 좀 확 꺾일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이야기인데 40대 이하의 백신 접종은 확실하게 확산세를 꺾는 데는 조금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었기 때문에 백신 효과가 전체적으로 감소된 상황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신만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단 면역의 형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제는 확진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좀 다각도로 열어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즉 백신 수급과 접종 속도가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접종보다는 젊은 층의 1차 접종에 백신 수량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산세를 꺾는 데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예측됩니다. 예. 또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막으려면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유의해야 될 점은 백신 접종의 속도가 느려지면 오히려 변이가 생기거나 더 확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속도 역시 저희가 유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교수님은 이미 올 초에 네.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40대부터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라는 네. 연구 결과를 네. 발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의 확산 상황을 보면 교수님의 예측이 맞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그런 예측을 하셨나요? 네, 코로나 확산의 수리 모델링에는 여러 가지의 모수가 포함됩니다. 그중에 좀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의 확산력도 포함되는데 예. 바이러스 확산력을 계산하려면 환자의 감염 전파 기간, 그다음에 접촉당 감염 확률, 그리고 연령별 접촉률 등이 이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접촉률은요, 대체로 젊은 연령층에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연령별 모수를 사용한 확산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해 보면 연령대별로 감염 확률 및 전파 확률을 알아낼 수 있는데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저희 연구팀은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활동량이 많은 30, 40대의 백신 접종을 우선해야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예. 확산 예측 모델링을 이용하여 다양한 백신 정책을 미리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백신 정책에 따른 효과를 각각 저희가 예측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경우에는 더욱더 백신 물량을 2차 접종보다 젊은 층의 1차 접종에 집중하는 것이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떤 그 숫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점점 더 믿음이 가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감염 상황이나 그 네. 백신 효과 같은 것을 이 수학적으로 예측한다라는 게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 이 수리 모델링을 통한 예측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감염병 확산 수리 모델링은 매우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슈퍼컴퓨터까지 동원된 시뮬레이션까지 되어서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서 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결정론적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아, 네.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모델은 너무 복잡하지만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일단 기본 가정으로 인구 그룹을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감수성자 그룹, 증상이 있는 감염자 그룹, 또 회복자 그룹 등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즉 질병에 감염될 수 있는 사람들이 시간의 감에 따라 그중 일부가 감염자 그룹으로 이동하고 일정 시간 이후에는 회복자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것을 수학 미분 방정식으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그 실제 쓰이는 코로나19 확산 모델링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한국 상황에 맞게 구축되었기 때문에 변수나 모수의 개수가 이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러한 그 모델링을 사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데 백신 사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서 그 수식에 집어넣고 또 변경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확산 상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수리 모델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수리 모델링이 지금처럼 감염병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네. 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감염병 확산을 일단 좀 막아서 피해를 줄이려면 전파 양상을 좀 분석하고 중재 방법의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수학적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이 유용하게 여기서 활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게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예.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윤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수리 모델링이 좀 가치 있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련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하는데 질병 확산의 예측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정책 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감염병 초기에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감염병 성질 자체만 가지고 기초 재생산 지수를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사용 또는 마스크 등등이 시작되었을 때 유효 재생산 지수를 측정해서 중재 정책의 효과를 수치화해서 나타내고 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백신 접종,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약물 치료 이러한 다양한 정책의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백신의 물량이 보통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럴 그렇죠. 때 우선 접종해야 되는 연령층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예측하고요. 또는 백신과 치료제가 둘 다 존재는 하지만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일 때 정부의 최적화된 예산 배분을 저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험이 어려운 감염병 확산의 상황에서 수리 모델링이 더 빛날 수 있고 그 역할을 잘 해서 정책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동안 수학이 어렵기만 하고 또 실생활에 네. 큰 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온 분들은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리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네.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런 수리 모델링을 연구하게 된 건가요? 네, 좀 우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부를 캐나다 유니버시티 오브 브리티시 콜롬비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네. 네. 그 학사 마지막 학기에 석사 과정에 들어갈 때쯤 우연히 프레드 브라워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backward bifurcation이라는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백신 접종을 많이 했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너무 감명받고 또 부탁을 드려서 후에 저의 석사 논문 지도 교수가 돼 주시기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발표를 듣고 제가 수학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 이후로 모델링을 감염병 확산에 응용해서 이쪽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제 한정적인 능력이나 시간으로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 바람이 있는데 예. 제가 하는 연구의 성격이 방향이 좀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감염병을 막고 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학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수리 모델링 TF팀에서 다양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일단 현재 일부에서 보이고 있는 백신 기피 현상이 제가 보기엔 정부 접종 정책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집단 면역의 형성 여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미국 피츠버그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이제 저희 연구팀이 단기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 국내 부스터 백신 접종 방안에 대해서 모델링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요. 예. 현재 나와 있는 연구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백신 1, 2차의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부스터 백신 효과 접종률을 높이는 것보다 확진자를 줄이는 데는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1, 2차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는 아마도 국내에서도 부스터 백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네. 백신의 예방 효과는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부스터 백신은 백신 접종 완료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 백신이 언제 국내에 도입되어야 되는지 그 적절한 시기를 저희가 예측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중증도가 높은 고령층과 접촉률이 높은 젊은 층을 비교하자면 어떤 연령층이 부스터 백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모델링을 통해서 예측하고 싶고요. 그것에 기초해서 부스터 백신이 필요한 물량,
그리고 국내 도입 시기를 적절한 그 도입 시기를 수리 모델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네. 정말 중요하고도 또 큰 숙제가 앞으로 네. 많이 남아 있네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리 모델링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네. 일기예보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에 많은 도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수학과 심은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